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31일 9개월 만에 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더니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인 12만 6,210달러와 비교하면 약 44%나 낮은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AI와 금, 민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정된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매파로 알려지면서 달러 대체 자산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가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의 지분을 토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 자동화와 투명성, 보안 측면에서 기존 증권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배당이나 수익 분배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아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소액 투자자도 고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토큰화 자산 거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빗썸은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오지급했는데요.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습니다. 우리 돈 60조 원 규모인데요. 빗썸은 즉시 고객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99.7%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약 130억 원어치는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고 금융위원회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크립토 엑스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 정준혜입니다. 지난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최악의 한 주를 보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급변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과 또 투자 심리 짚어보고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071랩스 딜러님 그리고 포필러스 공동 창업자 스티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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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포필러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웅, 영어로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네, 저희 포필러스는 이제 아시아에서 자칭 최대 규모의 리서치 회사를 표방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지금 기관들에게 자문 서비스라든지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밸리데이터 사업도 진출하고 있어서 저희 앞으로 계속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시장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딜러님께서도 좋아하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크립토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포필러스의 리서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양질의 인사이트를 항상 제공해주고 계셔서 너무 네. 감사하게도 매주 인터넷에서 좋은 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크립토랩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딜러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안 좋으세요. 지난주 비트코인이 우리가 8만 달러 내려왔을 때만 해도 에이 설마 했는데 7만 달러를 내려와서 6만 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난주 정말 공포의 한 주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지난 2월
초, 그러니까 주간으로만 봐도 하락 20%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던 공포통역 지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 6까지 제가 기록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픈 건 슬픈 거지만 이번 하락장의 원인을 좀 찾으려고 여기저기 좀 봤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다 답변이 달라요. 그만큼 이제 해석이 다 다를 정도로 너무 어지러운 시장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이 좀 시사하는 바는 과거에 있었던 하락장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기존에 보셨던 그런 시야에서 조금 넓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많이 빠진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토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네. 금리, 매크로, 유동성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있고,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위험 국면 초반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또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 악몽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사실 단순히 가격만 떨어지면 윈터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실제로 하락도 많이 겪어본 입장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윈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인재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 업계를 대표하는 VC 중에 하나인 멀티코인 캐피탈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매니징 파트너였던 카일 살머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사임을 표시를 하고 이제 AI나 다른 섹터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업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요. 네. 이 네이더라고 하는 아이겐레이어의 데브렐, 개발자 커뮤니티를 좀 이제 응축시키고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브렐 네이더도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분도 이 업계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AI 회사로 어떻게 보면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단순히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조금 회의가 있을 것이고, 이 업계의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기술의 근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좀 크립토 윈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재 유출을 지금 가장 심각하게 좀 꼽아주셨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과는 이 기관 중심의 크립토 2.0 대표적으로 무엇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딜런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의 크립토 시장은 좀 리테일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블랙록 같은 경우 기관들도 많이 안 들어왔었고, 대부분 다 리테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 아예 리테일에서 기관 중심으로 좀 재편되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지금 클러리티 액트부터 시작해서 이미 입법이 된 지니어스 액트, 이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관들이 여태까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입법이 이루어지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규제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관이 들어오면서 좀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관들이 들어오면 저희 같은 리테일 투자자들은 기관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관의 심리를 알면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아웃퍼폼 했겠지만, 네. 결국엔 그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력과 네.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 가능성을 지금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크립토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쉽지 너무 않은데, 슬픈데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투심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까 딜런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AI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은 유동성들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투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AI들은 굉장히 보여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개발자들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개발을 잘 모르더라도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은 반면에 지금 크립토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삶에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투기 자본들이 많이 크립토에서 이제 AI로 이동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리티 액트가 네. 지금 일단 뭐 농업위는 통과를 했고 이제 은행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자산은 이렇게 정의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이걸 뭔가 자산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드라이브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네. 좀 클러리티 액트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올해 하반기에 투자 전략이 좀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리서치 업체도 결국에 지금 클러리티 액트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유도 이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투자 전략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자산들을 발행할 것인지도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도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좀 더 내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지겠죠. 하반기에는 좀 기준이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추가적인 수요는 당장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살짝 암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딜러님 답변도 들어볼까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10분 완전 공감 네. 그 수준인데 아쉽게도. 네. 저도 똑같이 봐야 될 게 매크로랑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6만 불대 지지선 생긴 거 아닌가, V자 네. 반동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으로 진짜 뭘 바꿀 수 있는지, 진짜 현실에서 블록체인이 뭘 바꾸고 있는지 저도 요즘 바이브 코딩하면서 놀랍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이뤄내는 거에 돈이 몰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AI 쪽으로 돈이 더 몰릴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가격 네. 측면을 좀 보자면 네. 일단 비트코인은 점점 더 위험 자산의 이제 범주에 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금리랑 달러가 좀 꺾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다 안정화가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엔트로픽으로 인해서 AI 주가들이 막 좀 빠졌는데 그런 거에도 이제 휘청일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점점 더 주류의 자산이 될수록 그런 걸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좀 많이 보고 ETF 유출도 좀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릴게 마이클 버리는 또 5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 하방을 뚫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요즘 유튜브 보면은 네. 빅쇼트 그 네. 영화를 많이 보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공포감이 커졌어요. 지금. 24년 11월에 단숨에 올렸거든요. 트럼프가 되면서 비트코인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이 생겼던 매물대가 받쳐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하방도 많이 열려 있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산 토큰화 본격화인데요. 이 헤드라인에서도 우리가 다뤄봤지만 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가 이 자동화, 보안 측면에서 기존 증권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스티브님, 실제로 제도권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통금융권 측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준비를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블랙럭이 대표적인 주자일 텐데 이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공식 석상에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큰화가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고 자산 토큰화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집중할 만한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블랙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에서 네.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3.0을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산 주식 토큰화가 자기네들이 가야 될 길이다,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좀 더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 인프라적인 준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서큐리타이즈라는 회사는 이제 상장을 할 거거든요. 스펙 상장을 할 텐데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그 블랙럭의 이제 비들 펀드를 토큰화해가지고 온체인에 유통하기도 하고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비춰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제도권 진입은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규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들도 스탠바이를 하고 규제가 이제 깔리면 그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 사업을 좀 더 모색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인프라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고 이제 규제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자산 토큰화가 기존 증권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단면적으로 자산을 토큰화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도 어찌됐든 이런 아젠다를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입법기관이라든지 전통금융권 분들을 만나면 자산을 토큰화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이건 굉장히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게 미래의 방향성인 거는 자명하나 이게 아직까지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자산을 여태까지 그 채권이랑 달러는 많이 자산화를 토큰화를 시켰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채권이랑 이제 달러라는 자산이 굉장히 단순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식이라는 자산이 종류도 굉장히 다르고요. 이 주식이라는 자산에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결권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배당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구체화해서 토큰화하느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주식 토큰화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잘 융화되면서 유동성도 파편화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낫다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고요. 당연히 뭐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중개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이패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장점인데 아직까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겠느냐는 아직까지 좀 저희가 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더 낫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좀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딜러님, 이런 자산들도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면 조금 더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스티브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USDT도 저희가 가장 처음 목격한 RWA이고 토큰화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기술이 가능하다고 우리 현실에 빨리 적용이 가능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거래량, 권리랑 기술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제도권 룰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행이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부분에서는 또 이제 안티머니 라운더링이나 그런 오더북 공유나 이게 어디서 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KYC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이 많은 홈워크들이 아직 많이 어젠다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일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스티브님 그렇다면 지금 토큰화되고 있는 자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뭐 RWA, 뭐 자산 토큰화 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뭐 빗썸이나 뭐 업비트에서 거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미 쓰고 계시거든요. USDT라든지 USDC 같은 경우는 이미 달러라는 실무 자산은 토큰화 시킨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럭이라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비델 펀드를 서큐리타이즈가 이미 토큰화를 해서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 유통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채권을 토큰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채권이라든지 달러 자산, 원화 이런 것들은 토큰화가 되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토큰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여태까지 이 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성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수백조 원일 만큼 네. 엄청 되게 성공적인 토큰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RWA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컨셉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포퓰러스가 여의도에서 네네. 그 이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너를 네, 맞습니다.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들었던 게 주식 토큰화는 기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비율을 개선할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구조적인 제한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저희가 뭐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 사고 체결됐네 그럼 내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뒷단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주문을 제출하면 이제 브로커가 그걸 받아서 나스닥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체결을 해주면 이걸 매칭을 또 시켜주고 매칭이 또 정산되고 청산되는 과정들을 좀 거쳐요. 이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난 사고 말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뒷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나는 삼성전자 주주가 됐어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1초 전에는 삼성전자 주주였다가 아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거 대리인이 대신 맞죠. 네. 이 주주 명부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청산해주는 사람도 수수료를 받아가야 되고 정산해주는 사람도 수수료를 받아가야 되고 이 대리해가지고 이 명부에 올라가주는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수수료가 누구한테 전가가 되냐라고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더들에게 전가가 돼요. 그럼 결국엔 트레이더들은 맨 처음엔 T+2라고 하는 정상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보면 비용적인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중간 거래자들을 최대한 인볼브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데 이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3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수수료가 여태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로 줄여버리니까 블록체인 수수료만 내면 이제 그 수수료도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주식을 만약에 토큰화를 하면 기존 주식시장과 뭐 경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서로 보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주식시장들도 보면 NISC라든지 CME도 최근에 블록체인을 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쟁한다기보단 네. 본인들도 빨리 적용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섹터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는 것 같고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단기간 내에 주식 토큰화와 기존 주식시장이 뭐 경쟁하는 시장보다는 이들이 그냥 서로 협업해가지고 그냥 거래소를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나 NISC나 DTCC 그 네. 청산해주는 기관이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24시간 거래하는 플랫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유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기존 시장의 기존 시스템에 머무를 이유를 못 느끼고 있어요. 빨리 움직이길 원하고 있어서 네. 뭔가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빨리 이들도 그쪽 시스템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블록체인 약간 시스템으로. 공생 관계 그런 느낌인 맞습니다. 거네요. 좀 공생 관계로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과도기는 좀 있겠지만 네. 그냥 이들이 이걸 계속 쥐면서 24시간 거래하는 토큰화 시장이랑 경쟁하는 것보단 이들도 토큰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규제 측면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규제적으로 불확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토큰화가 되게 되면 엄청난 장점이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현 정부의 기조랑은 좀 많이 맞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자신들의 주식이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네. 자기네들의 어떤 적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래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금 세탁의 어떤 한 툴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돼야 되냐. 아까 딜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AML, 자금 세탁 방지도 해야 될 것이고 KYC, 어떤 사람이 거래하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이상 이 주식 토큰화가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규제 당국도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BCG가 2030년까지 토크나 자산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 진짜 16조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더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경쟁 구도가 아닐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 하나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기술이 자기네들의 어떤 기존 거래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전통금융을 대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 다른 섹터들은 다 맨 처음에 반발감이 있었어요. 뭐 JP 모건이라든지 전통금융권들은 다 뭐 비트코인 사기다, 이더리움 사기다. 맨 처음 이렇게부터 부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자산 토큰화는 부정도 안 해요. 다 인정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이미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 하나는 이 자기네들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선 이 거래 인프라 자체를 기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모두 거래했던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상품 시장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것은 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모든 여태까지 트레이딩 시장, 이 파이낸스 시장이 블록체인 위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 16조 달러가 아니라 네. 그 이상도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돈이 되겠느냐를 탐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제도권 금융들이 이 블록체인을 포용해서 24시간 거래 가능한 이제 자산 토큰화 시장들을 개척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걸 발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처를 찾아가는 것도 지금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은 분명하다라고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 네. 얘기는 꼭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좋아하시겠지만 가장 궁금한 게 크립토 겨울 언제쯤 봄이 오냐 이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일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사실 뭐 저도 안다면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클러리티 액트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명확성법이잖아요. 여태까지 이 업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냐면 규제도 아니었고 뭐 사기꾼도 아니었고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업계의 불명확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맞는 투자인지 이게 맞는 사업인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게 전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프리미엄 같은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었어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이 웹3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립토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주도로 클러리티 액트를 이제 발의를 했고 그것이 이제 올해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올해 통과가 돼서 이 업계의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한 기준이 이제 정의되는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여태까지 이 시장을 올가매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충분히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드라이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 특히 저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 뭐 하냐라고 네. 얘기하면 일단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라. 왜냐하면 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하고 나서 투자 철학이랑 투자 관점들을 다시 세워도 늦지 않다. 네, 그럼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뭐 다시 담거나 그런 거는 또 안 되겠네요. 현금을 그쵸, 좀 보유해야겠네요. 그렇죠. 전 지금 현금 보유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클러리티 액트도 실제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법안들이 계속해서 공개는 되고 있어요. 네. 뭐 GPT 요즘 잘 되니까요. 그런 걸 번역을 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얘네들은 이런 걸 증권으로 정의하고 이런 걸 증권으로 정의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는 이렇게 되겠네라고 예측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면밀히 보면서 이 명확성이 좀 더 정의가 됐을 때 투자 철학을 그때부터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클래리티 액트 관련 뉴스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공부를 통해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딜런님 그리고 스티브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